5. 꽃피는 아가씨들의 웃음소리. 영주는 자신이 오해수 여인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신을 엄습하는 무서운 통증을 느껴야만 했다. 그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가까스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죽일 수 있었다. 아픔을 참고 전신을 더듬어 보았다. 자신이 큰 부상이라도 당한 것이나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금방 판단이 가지 않았다. 어느 뼈가 부러진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큰 상처를 입었는지 무슨 끈끈한 액체가 만져지기도 했다. 피가 탔다. 그는 결국 신음소리를 토하고 말았다.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지독한 통증이었다. 그러나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어제 오후 역전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데모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레 자결하던 총소리와 함께 자신이 앞에서 몇 사람이 외만히 비명을 내지르며 나동그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두루 만져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통증에 정신이 흐릴 지경이었지만 두 다리와 두 팔과 그리고 목줄기가 온전히 몸통에 그대로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황홀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오해수 여인이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왔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물론 그는 까맣게 몰랐다. 지푸라기 하나 없는 완전 검정의 공간이 의식의 전면에 가로놓여 있었다. 영주는 정신을 가다듬어 방 안으로 시선을 굴렸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방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눈에 익은 여자 옷들이 바람벽에 걸려 있었다. 오여인의 것이었다. 그녀가 영준 자신의 뒷집에서 이사 나간 지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못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별로 새로운 옷가지들을 사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여인이 한결 가깝게 느껴졌다. 영주는 시선으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영준이 발이 뻗은 구석 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영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갑작스레 오만상을 다 찌푸렸다. 그녀도 부상을 당한 듯 했다. 그녀는 몸을 더 움직이지 못했다. 영준은 시선으로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일러주었다. 방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드물게 들려왔다. 길가에 면에 있는 방인 듯 했다. 영준은 시선을 조그만 책상 위로 던졌다. 거기에는 주먹만한 자명종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시계는 밤 1시를 조금 넘게 가리켰다. 꽤 많이 흘렀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숨죽인 발걸음 소리를 제외하면 사방은 조용했다. 발걸음 소리도 행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나 집안 사람들의 종종 걸음이었다. 저 멀리 어둠의 공간 속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무슨 전율처럼 전해왔다. 이거 어떻게 된 깁니까? 영주는 나지게 수군거렸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대꾸가 없었다. 적어도 오여인은 영준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향기로운 화장품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어쩌면 그것은 온전히 화장품 냄새이기 때문만은 아닐는지도 모른다. 여인의 몸 냄새가 섞여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오해수 여인의 냄새였다. 그래서일까? 영주는 왠지 자꾸만 황홀한 감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지금 나갈 수 없겠는겨? 그럼요. 통금이 풀리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죠. 참,
풍금이 아침까지 풀리지 않을는지도 몰라요. 지금 계엄하니까요. 그래요? 큰 길에는 탱크들이 쫙 깔렸어요. 탱크가? 영주는 새삼스레 놀랐다.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 세상은 달라졌다. 어제까지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 군 병력이 동원된 것이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은 이제 문제가 아니었다. 에멘과 탱크로 총무장한 군 병력이 캐터필러의 음향도 우렁차게 전국을 석관한 것이다. 라디오가 있으면 좀 들어주시소. 예. 그녀는 몸을 움직여 영준이 머리맡으로 왔다. 갈비뼈라도 부러진 듯 몸 움직임이 아주 부자연스러웠다. 그녀 역시 신음소리를 참고 있었다. 고물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과연 비상계엄이 실시되어 있었다. 계엄령 하라서 그런지 정확한 뉴스의 보도가 없었다. 명료한 사실만을 짧게 보도할 뿐이었다. 전 국민은 계엄 당국에 협조하고 일찍 귀가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할 뿐이었다. 영주는 멀고 먼 나라로 유배온 것 같은 감정에 빠졌다. 자신의 육신에서 정신이 날아가 버린 몇 시간 사이에 모든 것은 너무나 변해버린 것이다. 구름 낀 하늘을 이고 있던 우중충한 공간에는 먹물 같은 어둠이 들어찼고 시끄럽던 세상은 비상계엄이란 이름의 무거운 철판 밑에 깔려 숨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곳으로 흘러와 누워 있었다. 영주는 자신이 낯선 곳으로 먼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감각에 빠져 있었다. 그곳은 자신이 살았던 장소와는 완전히 절연된 먼 이방지대인지도 몰랐다. 영주는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강한 호기심과 아울러 자신의 육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남성을 느꼈다. 그것은 사춘기 청년의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었다.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끌고 이 삼엄한 통금 속을 헤맬 재주가 없었다. 영주는 오히려 엄습하는 궁금증 때문에 전신을 떨었다. 전국적인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김현길 경위는 무사한가? 오철구와 기약은 어떻게 되었을까? 박영희는 어머니에게로 갔을까? 그리고 과연 어머니는 분만이라도 하셨을까? 다른 고교생들은? 그리고 대학생들은? 경찰관들이 무차별 발포했다면 상당한 희생자를 각오해야만 했다. 그는 불편한 손을 움직여 이불을 뒤집어 썼다. 칼로 저미듯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다. 영조는 자신의 육신 속에서 그 지독한 통증들 사이로 흐르는 감미롭고 아늑한 한 줄기 느낌을 분명히 의식했다. 이불 속에서 오예수 여인의 몸냄새가 진하게 묻어나왔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도 결국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영조는 이불 속의 낯선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누워있게 됐는겨? 어느라고 탁한 음성으로 영조는 구석지에 엇비스듬히 앉아있는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제가 얻고 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혼이 났어요. 네? 영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갑자기 가슴에 벅찬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무슨 소설 속이나 영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지나간 그 세월. 그렇게도 아름다운 자태로 슬프고도 끔찍하게 살아가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날 어떻게 찾아냈는겨? 영조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면서 결국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그것은 끝내 피하고만 있을 질문은 아니었다. 네, 그냥이라뇨? 네, K고교생들이 데모대가 역전 광장에 모여들었다기에. 그녀는 말끝을 흘렸다. 멧돼지 같은 본처의 덩치에 깔려 바닥거리던 오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어렸다. 구경하시러 나왔나요? 아니에요. 전번에 보니까 데모 학생들이 곤봉에 맞고 피를 흘리대요. 제가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릴까봐 찾아 나왔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둑한 방 구석지에서 여인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럼? 나도 잘 모르겠어요. K고교의 대무대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계속 몰려 난 그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총소리가 연달아 났어요.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난 정신이 다시 들었죠. K고교생이 쓰러졌다, 죽었다 하는 소문이 다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난 정신없이 다방을 뛰쳐나왔어요. 어둠이 서린 방 구석지에서 그녀의 짙은 수트의 머리칼이 흔들리고 있었다. 폐병쟁이 같은 놈팡이와 남의 집 뒷방에서 동거 생활을 했던 여자답지 않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영준 자신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럽고 타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웠으며 진지했고 한없이 정결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왠지 영준 학생이 총에 맞아 쓰러진 것만 같았어요. 마구 내달렸죠. 전번 228 데모 때 K고교 학생들이 경찰 곤봉에 두들겨 맞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쉽게 발견했나요? 아니죠. 모여든 사람들이 워낙 많아 누굴 찾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한테 물었죠. K고교생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잘 아는 사람들이 도무지 없대요. 누군가가 손가락질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막 대무대가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체르탄이 날았고 대무꾼들이 마구 돌팔매질을 시작하더군요. 이윽고 총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죽여라 살려라 하는 고함이 터지더라고요. K고교생들이 맨 앞에 있더군요. 사람들 사이로 머리를 쑤셔받고 마구 나아갔죠. 벌써 여기저기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을 들쳐업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지옥 같대요.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죠. 오직 영준 학생을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빡빡하게 무리지어 있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어야죠. 치맛단이 터지고 블라우스 어깨가 찢어졌어요. K고교 학생들은 벌써 중앙통 저쯤으로 빠져나갔어요. 조금 빈틈이 생기대요. 아이고, 저쯤 몇 학생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쓰러진 학생들 사이에는 정말 죽은 학생도 있대요. 아이고 머니, 영준 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저쯤 누워있더라고요. 정신없이 내달렸죠. 정신이 없대요. 급한 김에 가슴에 손을 대봤죠.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영준은 자신도 모르게 잇몸을 일으켜 세웠다. 통증이 심했지만 그나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영준은 자신을 자제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으나 그는 물리칠 수 없는 내면의 욕구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를 어제 오늘의 일로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나간 날 그대를 간혹 흘깃흘깃 보았을 때 당신은 너무나 여성다웠다. 여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며 솜처럼 부드러워야 하지 않을까? 영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안았다. 그것은 알지 못할 율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버티더니 그냥 가볍게 영준의 가슴팍을 향해 무너졌다. 성숙한 여인의 알몸을 가눌 길 없는 벅찬 감격으로 처음 안아본 영준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렇게 탄력적이고 매끄러운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준이 맨살에 되어진 오예수 여인의 얼굴과 전신은 불덩이처럼 달아 있었다. 오철구는 자신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당돌하게도 자신은 적어도 죽음 같은 것에는 달관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가슴 속에 피가 뚝뚝 흐르는 먹이를 물고 있는 늑대의 초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고 자신의 아버지를 앗아간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해 무서운 복수의 일념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 성선설 따위는 추호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인간이야말로 극악무도하며 언제나 그 좁은 마음속에는 살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각종 데모가 벌어질 때마다 사양하지 않고 선두에 섰다. 그는 죽기를 결심하고 중무장의 경찰관들과 대치했던 것이다. 철구는 학급의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영준과는 흉어물 없이 지내는 사이이지만 그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그는 이 이팔 데모 때 경찰이 곤봉을 맞고 쓰러지면서 그 경관의 팔뚝을 잡고 늘어졌다. 그리곤 그 경관의 팔뚝의 맨살을 한 입 물어뜯었던 것이다. 살점이 무슨 식용육의 한 조각처럼 입안에서 질근거렸다. 철구는 분명히 그 경찰관이 도망을 쳤다고 생각했다. 팔뚝살을 물어뜯긴 경관은 철구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이라도 내려는 듯 곤봉을 내리쳤으나 덩치가 완강한 18세 고등학생은 그것을 잘도 막아낼 뿐 아니라 그는 물어뜯은 살점을 입술을 붉게 물들이면서 질근질근 씹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또 약과였다. 콧김을 씩씩 내뿜는 이 떡거머리 고등학생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경관은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 비정하게 빛나는 싸늘한 눈동자에서 젊은 한 인간의 영혼 속에 도사린 차디찬 사리 같은 것을 느꼈다. 중과부적이라 결국 철구는 도망을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철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 무슨 뚜렷한 철학이 있을 턱이 없었다. 서로 무슨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찬양하는 철학이란 있을 수 없다. 그에게 자신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원한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철구는 아버지 오흥봉 씨의 죽음에 얽힌 의문점을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간첩죄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것은 오흥봉 씨의 죽음에 내걸린 공식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아들 철구나 부인인 장여인은 이 공식적인 이유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여인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남편은 주호도 간첩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철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오흥봉 씨가 간첩 혐의로 사형된 것은 바로 1년 전인 1959년 7월 31일이었다.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기 바로 직전에 오흥봉은 총사령을 당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철구는 아버지 흥봉 씨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서서히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그 자초지정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게 되었으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철두철미 피에 굶주린 짐승일 수가 있는지를 배웠던 것이다. 만일 아버지 오흥봉 씨가 정치 지망생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에서는 제법 덕망을 쌓은 터였고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색채가 짙은 아주 강력한 정치 철학의 소유자였다. 그의 정치 기반은 그 지역에 많이들 살고 있는 월남인들이었다. 철군의 역시 일사후퇴 때 월남한 가족이었다. 첫 번 남아 때 시기를 놓쳤더니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 일사후퇴 때는 누구보다 앞서 남하를 단행했었다. 오흥봉 씨의 비극은 꼭 그가 정치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은 아니다. 그가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두어 차례 출마했던 선거구의 여당 당선자가 너무 거물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혁신적인 색채가 있다 하여 사람을 무조건 때려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그 지역의 자유당 당선자 김 씨는 여당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그는 사실 정치가로서의 철학적이고도 현실적인 비전이 있어서 권력의 핵심으로까지 부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 방면으로는 깜깜한 무식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 바닥의 현실성에 아주 정통한 일종의 정치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당내 기반보다 오히려 지역구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현실적이며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소문은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돈 한 푼 없는 오흥봉 씨였지만 무산대중을 겨냥한 철저한 야당성의 캐치프레이즈는 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발단이 되어 오흥봉 씨는 권력이라는 괴물이 쥐도새도 모르게 들이우는 그물에 걸려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체류탄이 날고 총탄이 날았으나 철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무군중을 이끌었다. 철구는 실로 용감한 고등학생이었고 열혈의 청년이었다. 선두그룹의 몇몇 대목군이 총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지옥의 음향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총알바지가 되리라 내심 작정하고 있던 자신의 육신을 향해서는 막상 그 뜨거운 쇠붙이는 날아오지를 않았다. 이제는 선도학생의 구호고 뭐고가 없었다. 총소리가 났고 사람의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났을 때 사람들은 전부 미쳐버린 것이다. 갑작스레 철구는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 이 거대한 군중들 속에서는 K고교고 뭐고가 따로 없었다. 어른아이도 없었고 남녀의 구별도 없었다. 인간을 학살하는 인간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저주만이 있을 뿐이었다. 철구는 분노에 떠는 거대한 군중들이 한가운데에서 뭔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실체 같은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는 자신이 느낀 이 실체의 존재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북새통에 무슨 신통한 생각이 떠오를 리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생명이 스스로 세멸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인간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땅 위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는 인위적 작용이 외부로부터 가해진다면 인간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살아가야만 한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